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 올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2021년 하반기에 좋지 않았던 중소형 성장주들이 올해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인데요. 지난 4, 5년 정도 빅테크 기업들도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사실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들은 미드캡 정도의 성장주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우르르 무너져 버렸는데요.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서 성장주들을 좋지 않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성장주들을 좋게 보는 의견들도 소수지만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과거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2021년을 정리해보면 3대 지수들 중 S&P 500이 26.8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 그 다음이 나스닥이 21.39%, 다우존스가 18.73%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3.70%로 대형주 위주의 3대 지수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 지수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전체는 21.39%로 S&P 500을 언더퍼폼했지만 나스닥 시총 상위 100개 기업만 모아놓은 나스닥 100의 경우 27.47% 수익률로 S&P 500을 오히려 아웃퍼폼했습니다. 보통 나스닥을 성장주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나스닥 전체와 나스닥 100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성장주 내에서도 대형 성장주들의 수익률이 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부진했던 것은 러셀 2000 내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러셀 2000 중소형 가치주 ETF인 IWN의 경우 26.03%로 러셀 2000 전체의 13.7%를 크게 아웃퍼폼하면서 S&P 500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에 러셀 2000 중소형 성장주 ETF인 IWO의 경우 연간 수익률이 겨우 2.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성장주들이 2021년에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연초 테이퍼링,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상 등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1년 내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테이퍼링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올해 3월 종료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시장은 2022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 그림은 러셀 2000 중소형 성장주 ETF인 IWO의 2021년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이고 아래쪽 그림은 IWO의 롤링 3개월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연초에 2월까지 고공행진하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쭉 하락했고요. 이후 횡보를 거듭하다가 연말 11월 달부터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하락 요인은 두 번 모두 금리 때문인데 연초에는 리오프닝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년물 금리가 1.7%까지 급하게 상승하면서 첫 번째 조정이 있었고 연말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해 대형 성장주와 중소형 성장주들이 수익률에 차이가 났던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 때문이라기보다는 채권 금리가 바닥인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목 피킹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남들 다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묻어놓으셨던 분들, 아니면 지수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성과가 2021년에는 더 좋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보통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들은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라서 투자 자금 조달을 번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대출을 받거나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이 비싸지면서 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들은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낮은 earnings yield가 용인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의 연봉이 5만 불이고 50만 불을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존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earnings yield는 5만 불 나누기 50만 불에서 10%가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1%라면은 은행에서는 너도 나도 대출해 주려고 할 겁니다. 존의 연봉 10년만 모으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1% 대출이자로 원금이 되려면 100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금리가 10%가 됐습니다. 그럼 대출이 어려워지겠죠. 아마도 존의 연봉이 5만 불이면 10만 불만 해줄게 이럴 겁니다. 여기서 존의 연봉 5만 불이 기업으로 치면 순이익이고 대출받으려는 금액, 즉 미래의 수익으로 땡겨다 쓰려는 돈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price per earnings는 50만 불 나누기 5만 불에서 10이 됩니다. 즉 earnings yield는 price per earnings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고 PE주, 고 PS주들은 금리에 맞춰 earnings yield가 높아져야 하고, 이걸 바꿔 말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분자인 이익이 증가하거나 분모인 시가총액이 감소하거나. 그런데 분자인 이익은 3개월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실적이 나올 때까지 주가는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과거 금리 상승기에 중소형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앞서 보여드렸던 중소형 성장주 ETF IWO의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을 2000년부터 본 거고요. 파란색 선은 미국채 10년물 시장금리, 오렌지색 선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면 중소형 성장주 ETF IWO는 닷컴 버블기 이후 누적으로 S&P 500을 아웃퍼폼해왔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과 중소형 성장주 주가 퍼포먼스만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IWO ETF가 출시된 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는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닷컴 버블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1%에서 5%까지 올렸던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 후에 2015년 제로금리에서 2019년 2.5%까지 금리를 올렸던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금리 인상기 초반에 두 차례 IWO가 S&P 500 대비 언더퍼폼한 구간이 나온 후 줄곧 아웃퍼폼하다가 금리 인상이 끝나는 무렵에 언더퍼폼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도 확대해서 보시면 역시 금리 인상기 초반에 언더퍼폼하는 구간이 나온 후 줄곧 아웃퍼폼하다가 금리 인상이 끝나는 무렵에 다시 언더퍼폼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기 모두 초반에 언더퍼폼, 이후 줄곧 아웃퍼폼하다가 금리 인상 종료기에 언더퍼폼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초반의 언더퍼폼 구간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후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의한 조정이고, 이후 금리 인상기 대부분 동안은 잘 가다가 막판에 금리가 너무 올랐다고 느낄 때 또다시 조정이 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그림은 미국채 10년물 시장금리와 IWO의 상대 퍼포먼스를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과는 다르게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과 중소형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 금리가 우하향해왔고 성장주가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금리 상승과 성장주 주가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간으로 본다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향후 10년간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성장주들 역시 성장 전망이 좋은 경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금리 상승과 과거 20여 년간 있었던 금리 상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10년물 금리에는 보통 인플레이션과 장기 성장 전망이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20년간은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그대로 성장 전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성장 전망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금리 상승 구간에서 과거처럼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reak-Even Inflation, BEI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보라색 선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동안 보라색 선이 파란색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으로 계산되는데요. 현재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고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BEI가 올라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구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때의 IWO 퍼포먼스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보라색 BEI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중소형 성장주가 S&P 500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반대로 명목금리가 상승하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 성장 전망이 금리에 반영되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고 중소형 성장주의 상대 주가 역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중소형 성장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의 GDP 전망도 12월 FOMC에서 상향했기 때문에 조만간 중소형 성장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성장주 투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기업, 성장주이지만 흑자를 내고 있거나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퀄리티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추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